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의 도지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모든 기업들의 개별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락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요소들이 남아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희가 그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된 뉴욕 상황 증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 0.53% 하락하면서 33,61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은 1.66% 하락하면서 13,31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79%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 순으로 만나볼 텐데요. 애플은 1.84% 하락하면서 163달러 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28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파벳 A도 1.49%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역시나 하락폭이 컸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은 1.53% 하락하면서 2,912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도 0.12%, 엔비디아도 3.28%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면서 22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빅스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4.92% 오르면서 3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원유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7.4% 오르면서 115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오르네요. 1.6% 상승하면서 1,96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인데요. 예상보다 나은 분기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 1분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플렁크는 빅데이터 관련주인데 러시아 전쟁 리스크와 관련돼서 보안 수요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9%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12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리비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리비안의 경우는 테슬라보다는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6.91% 하락하면서 47달러 선에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로블록스죠. 6.52% 하락하면서 42달러 선에, 그리고 노바백스도 앞으로 노바백스의 매출이 좋지 않을 것이다. 연간 매출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10%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71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외신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특히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똥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만약에 공격적으로 올릴 경우 시장이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원유 가격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15달러를 돌파했었는데 한 주 동안 무려 26%나 치솟았던 겁니다. 이 치솟는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는 15일에서 16일 날 잡혀있는 FOMC 회의 결과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재정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 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리기로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이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인 5.5% 안팎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마찰하고 있는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방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할당하겠다라는 이슈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3구 대선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9번째 도발인데요.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다가서고 있다는 글로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고요. 미국 국무부도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에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까지 체크를 좀 하고 넘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증시 이슈가 국내에도 많이 있죠. 이 부분을 다 여러분들 혼자 챙겨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분 오늘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경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굉장히 많은 글로벌 이슈들을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뉴욕 증시 이슈 체크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서 정리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상황 속에서 그 핵심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혹여나 핵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상당 부분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핵전쟁으로 만약에 발발이 된다, 확산이 되어지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우리 인류에 대한 재앙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금융경제 시스템은 물론 우리 실물경제 시스템까지 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크게 작용하였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당 부분 급등하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됐었고요. 그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주말 상황에서 하루 만에 무려 7.5%나 급등을 하면서 115달러 선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부분. 물론 이 부분 속에서 만에 하나 고용지표가 만에 하나 흔들렸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면 실질적으로 시장은 말 그대로 낭망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실제로 좀 다행스럽게도 고용지표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면서 혹여나 생기게 될 수 있는 소비가 둔화되지 않을 상황. 만에 하나 소비가 둔화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계속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립니다만은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근데 그 앞선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일단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급등 상황, 소위 말하는 슈퍼 스파이크에 대한 공포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장기화로 인해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줄줄이 계속해서 상승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공급망 차질은
단기간에 해결되어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장기화되어진다라면 혹여나 이로 인해서 그 폭파 내지는 피해가 있어지게 되는 에너지 생산 시설 그리고 곡물 그 소비 생산 시설 생산 어떤 그 경장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을 주게 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이 상당 부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바로 슈퍼 스파이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글로벌 경제 정상화가 지연이 된다라면 특히나 소비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저성장 고물가로 이어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 그대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에 교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최근 상황을 좀 단기적으로 좀 잘라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2년 단위로 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2018년에 말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2020년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의 상황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2년 이후 지금 2022년입니다. 침공이 조금 더 장기화되어지게 된다라면 에너지 그리고 곡물 소위 말하는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에 상당 부분 우려를 끼칠 수밖에 없는 공급망 대란, 실물 경제의 교란 상황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덮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S&P GSCI 지수라고 그 공급망에 대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지수가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무려 거의 20% 육박하는 상승률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보시면서 지금 현재 슈퍼 스파이크에 대한 현실화 우려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말 그대로 고용지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고리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근데 지금 현재 이미 고물가 상황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만에 하나 저성장의 기초인 어떤 그 고용 자체가 꺾이게 된다라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감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디스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조금은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화 경고를 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된다라면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보다 조금 더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통화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의 상승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달러화 가치의 상승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의 상승이 배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재정 상태의 악화 그리고 성장의 둔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무디스는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 내지는 다소간의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연 어느 나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나라가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냐 아니면 원자재를 대다수 수입하고 있는 나라냐 따라서 원자재를 대다수 수입하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터키,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좀 당분간 우크라이나 상황에 장기화 진입을 하게 되고 국제 유가의 상승 속도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게 된다라면 외국인을 비롯해서 기관 매물, 아마도 시장 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해안, 어찌 보면 달러화의 가격,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국제 유가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자재랄지 이런 부분들의 그나마 원화 가격이 안정화 양상을 보여준다라면 지금 현재의 불안 양상, 슈퍼 스파이크에 대한 불안 양상 조금은 좀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슈퍼 스파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환율 시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만 들어도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환율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하셔야겠다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힘든 와중에 사실 지금까지 고고하게 좀 버텨왔던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난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최저치라고 합니다. 관련돼서 중국도 드라이브가 걸린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5.5%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하로 낮춘 배경. 작년에 2021년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8.1%였습니다. 물론 2020년 기저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의 목표치 6%에 대비해서 0.5%포인트 이상 낮아진 그런 수치. 과연 그들이 정말로 이제 고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 정지 상황 그리고 당분간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실속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힘이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진핑 3연임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한 어떤 그 경제 성장 드라이브 정책보다는 조금 안정화를 도모하는 그런 안정 경제 성장 정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지출을 늘리겠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 5.5%에 대비해서 좀 과다하게 7.1%나 증액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림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분기 기저효과 덕분입니다. 18.3%의 분기 성장률을 만들어낸 이후 계속해서 하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조금 좀 안정화를 도모하는 시진핑 3연임 3기 출범을 앞두고 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대 압력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부분이었죠. 수요가 다소간 축소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 대란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성장의 둔화가 예상이 된다.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그리고 글로벌 통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무리하게 경제 성장 고성장 드라이브를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 성장을 꾀하겠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그들의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도발
이 삼각관계 속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정치 경제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금 현재 중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일단 발톱을 가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그들의 경제 성장, 경제 정책의 방향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고성장을 꾀하는 중국 수출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중국 내수 기반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중국도 몸을 사리는군요.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중국의 상황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이렇게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와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좀 계속해서 챙겨가야 될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면 투자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 3연임. 결국은 상당 부분 장기 어떤 그 집권을 이미 포석을 만들어 놨다. 이미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진핑 3.0 출범이 2022년 올해 가을에 공식화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 그동안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만들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놨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보고 좀 되짚어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통치 전략, 시진핑 3.0 연임을 한다고 해서 변화 내지는 개혁, 혁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전면 개혁한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는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 친환경, 모두 다 잘 사는 그런 나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부 소비재, 필수 소비재에 대한 저변 확산, 그리고 친환경 기틀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부분.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컸었던 정책적인 리스크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완화되는 시기에 돌입을 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을 흔들었었던 어떤 그 연예인에 대한 그 제재 강화, 교육에 대한 제재 강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완화되어지는 규제 리스크가 이제 크게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이제는 서서히 완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런 와중에 베이징 올림픽도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이제는 재정 확대 통해서 지방 정책, 지방 재정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시진핑 3.0, 시진핑 3기 출범 이 부분이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무엇인지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어져 간다라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서서히 중국 경제, 중국에 대한 무게 중심이 조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분명히 생각해 볼 그럴 상황 내지는 그런 부분이 뒤에 어찌 보면 이번 경제 양회의 그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5.5%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양회가 진행 중인 중국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짚어볼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좀 대비할 만한 작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만 해도 굉장히 경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일정들이. 우리나라는 대선도 있고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오늘 장 작전 포인트 알려주시죠.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중국 2월달 수출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치 발표를 다시금 하게 되죠. 그리고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 신제품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내일이죠.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휴장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12일에는 목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22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 상황 크게 악재 두 가지, 호재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재는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연 어떤 쪽으로 그 불똥이 튀게 될 것이냐, 지속되는 우려 상황의 지속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그 봉합 상황, 휴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계속되는 어떤 그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는 것 같고, 아울러서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대선 이후 정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선 정국 이후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대선 정국 이후 분명히 우리 시장 내에는 허니문 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허니문. 이렇게 허니문은 대다수 내수 부양이라는 부분과 맞물릴 수밖에 없고요. 대선이 끝나게 되면 고용 중심에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촉발시켜야 됩니다. 고용 중심에 고용이 늘어나는 업종이 정부 중심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결국은 소비재와 친환경 인프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정상화는 당연히 유통과 내구 소비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기에 진입이 되어지는 기술 혁신 테마, 당연히 시장 내에 계속되는 관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과 대선 이후 허니문 기간 도래에 따른 내수 부양 정책에 우리 시청자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수 부양 정책, 당연하게 친환경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계속되는 관심 가지시면 흔들리는 어떤 그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떤 그 나의 어떤 뚝심을 가지고 계속되는 수익률 배가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선 이후에 펼쳐질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은 체크하셔야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전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FP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전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2022 중국 양회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을 5.5%로 작년 대비 0.5% 좀 낮춘 상황이지요. 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2022년 전인대가 좀 개막을 했고요. 리커창 총리가 이제 발표한 2022년 정부 업무 보고서는 이제 중장기 구상을 좀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소박하지만 20기 지도부 출범을 좀 앞두고 안정을 깨하는 이제 확실한 좀 의지가 담겼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3년차 좀 시작과 함께 좀 고전하고 있는 중국 경기라든지 좀 주식시장의 좀 상반기 턴어라운드 확신에 좀 힘을 실어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성장률이죠. 이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는 5.5%로 이제 당초 예상의 상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 2021년에 평균 성장률이 5.1%, 이제 뭐 4분기 같은 경우 4%를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경기 반등의 의지는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용 안정의 좀 시급성을 좀 크게 좀 강조를 하면서 작년에 좀 상향됐던 신규 취업자 목표 수가 이제 1,100만인데요. 이 부분을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정 적자율 목표와 좀 관련돼서 지금 작년에는 이제 GDP 대비 한 2.8%로 좀 하향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지출 가능 규모가 좀 크게 좀 확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GDP 추정했을 때 한 4% 정도로 좀 적자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전통이라든지 신형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자국 중심 정책의 좀 시행을 재차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좀 산업적인 부분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올해 이제 산업 정책 방향성에 좀 관련돼서는 좀 크게 네 가지, 뭐 제조업, 투자, 디지털 경제, 녹색으로 좀 이제 강조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확대 보고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투자와 제조업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전력망, 5G, 그다음 풍력 등을 좀 언급하면서 전통, 신형 인프라, 이제 에너지 투자 속도에 좀 상당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인프라라든지 제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시를 좀 봤을 때는 좀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정책에 따라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경기의 저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2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내수 부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필수 소비재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인프라, 테크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작전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또다시 반도체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군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받을지 혹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가격 전가가 되니까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로 좀 대변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확실히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88,000원대까지는 좀 8만 원대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반등을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내리막을 좀 걸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좀 악재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겹 악재가 좀 일어나면서 일각에선 좀 메모리 반도체 이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이제 하락폭이 지나치지 않냐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좀 출렁거렸고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사실 좀 뭐 약간 좀 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 이제 함께 운영했던 일본 랜드 플러시 공장의 좀 원재료 오염 문제로 해서 한 달간 좀 공장 가동이 좀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분명히 기회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돼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 사태 때 좀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경험을 했죠. 에 따라서 좀 우크라이나산의 어떤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좀 중국산의 좀 비중을 많이 높여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이 좀 빠듯해질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미리 재고를 좀 쌓아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반등 예상 시점이 좀 빨라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의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반등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실적 전망이 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을 약 59조 원 정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조 원 정도를 좀 전망을 하면서 지금 지난해 대비 14%, 지금 30% 늘어난 수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좀 대변되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좀 반등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전쟁 리스크가 반도체 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제는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감안한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향한다는 좀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나름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3월이죠. 0.25%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못 박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려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가이던스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2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2월 CPI 예상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도 지금 7.9%로 지금 상당히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연속되지 않을까 좀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월 CPI 같은 경우 이제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3월 FOMC 이전에 증시 분위기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2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도 좀 주목해봐야 된다.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제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월 9일 이제 수요일이죠. 대선이 이제 국내 주식에 좀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후보가 지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 정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뭐 내수 부양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모빌리티, 2차 전지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한 확대, 이제 로봇, 우주, 항공,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공통 공약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수 부양과 관련돼서 이제 내수 소비 업종이죠. 뭐 음식료라든지 유통, 의료 같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제 뭐 주요 산업군과 함께 좀 같이 이번 주에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일정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이 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장 영향 측면에서는 대선의 여당, 야당 당선 여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화 가능한 업종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자체가 일단 우선적으로 공약이지만은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 공약이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신규 착공의 확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포괄하는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완화와 LTV 확대 측면에서도 양당 후보 모두 공통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 그 후보들의 국토보유세 도입과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및 분양가 상한가 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모프의 대부분이 공공주도용 공급인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 건설주 성장 둔화나 마진 감소의 가능성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 여당 후보의 정책이 이 부분이 있지만은 야당 후보의 정책 자체는 기존 규제를 좀 바꾸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장 실현이 될지는 의문이 있는데, 양 후보의 중첩되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를 고려하면은 최근에 아무래도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가 그 PBR 한 0.9배 정도 단위로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혀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정책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쪽으로 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야당이 원전 관련 업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한 번씩 외부 요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조금 더 명확한 방향이 나올 수 있기에 이틀 뒤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양 그 후보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그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주를 준비를 했고요. 특징주는 자이 S&D입니다. 자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GS건설과 관련된 기업임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GS건설의 종합 부동산 업체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주택사업 부분과 스마트홈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건설주, 대형 건설주는 바닥에서 일부 선행해서 소폭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자이 S&D 같은 경우는 그 증자를 한번 선행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도에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수준에서 절대적으로 PBR 수치 같은 경우는 1배 정도로 해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조금 레벨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실적 측면에서 한번 비추어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3,580억 원 정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실적 측면에서는 큰 프리미엄 요인은 없지만은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책적으로 최근에 건설 업종 그리고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바스켓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측면을 그 염두에 두고 저희는 선행해서 접근을 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대선 이후 아무래도 당장의 정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건설업종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행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서는 대선 관련돼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건설 업종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 그 안에서도 GS&D를 종목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투자자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가기 위해서는 IT 대형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관련돼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라든지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이 IT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지표도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 지표라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IT 업종 주가들이 소위 말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IT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IT 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부에 하나의 큰 틀이 IT 업종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 외부 변수 자체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IT 업종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그 유가의 상승을 외로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뭐 운송비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운송 지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코로나 시절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 운송의 병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금 또 해운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운송에 대한 비용 상승은 IT 쪽에는 좋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지금 외부 변수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하나의 변수가 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T 업종이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특히 뭐 더 크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술주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만약에 실적 같은 경우와 연동되는 지표, 뭐 D램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올 수 있는데 지표 자체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변수가 제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뭐 매수를 준비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외부의 변수 같은 경우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은 유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제거되는 요인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특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메모리 패키징과 테스트,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비메모리와 관련돼서 처음에 시작하는 전공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간 공정이 있고 마지막 후공정에서까지의 그 공정을 거쳐야지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해당 기업은 후공정 서비스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결론적인 영업이익이 665억 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을 비춰본다고 하면은 88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수준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뭐 크게 싼 가격 자체는 아닌데 지금 제품 가격 상승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요인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 통제 여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최근에 IT 쪽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해 있다 보니까 먼저 반발해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대응 측면 그리고 종목 대응 측면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 요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실적 성장주로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그 외부 변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제거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장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오늘장에서 포인트로 짚어봐야 될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개장 전에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아주 특징적인 점이 유가의 상승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가 그 WTI 기준, 브렌트유 기준으로 각각 125달러, 128달러 배럴당 이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려되었던 그러한 부분, 뭐 기술주 쪽에는 안 좋은 요인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1차적인 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장의 레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매도에 참여하느냐 아니면은 뭐 대기를 하느냐 적극적인 매수를 하느냐 이런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적극적인 매도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보유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또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중에 아무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 파고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 결론적인 대응법은 일단은 장중에 충분히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의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뭐 이틀 뒤에 우리나라 대선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